안녕하세요. 일관단에서 직관영어 상배성입니다. 오늘 해오리 수능편 132번째 시간이고요. 2025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40번 요약문 완성 문항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다수의 강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보통 해설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요약문 완성 문장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그 정보를 좀 얻은 다음에 여기에 빈칸에 들어갈 말에 대한 근거는 이런 내용이니까 본문에서 그 부분을 찾으면 정답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방식으로 해서 빠르게 본문에서 그 부분을 찾아서 문제를 빠르게 푸는, 여기에 초점 맞추시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게 이상적인 그 스토리에서는 당연히 좋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가능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첫 번째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요약문 완성이 항상 쉽게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렵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제가 문제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 100% 아닌 것은 되게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내가 보는 수능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거는 100% 안전한 100% 정답에 이를 수 있는 길을 가리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중에서 특히 요약문 완성에서 그 100% 이르는 길이 뭐냐? 지문부터 읽는 거예요. 제가 주제 문제나 제목 문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지만 지문부터 읽을 때 선입견이라는 게 안 생기고 작용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선지부터 본다, 뭐 주제나 제목에 있어서 선지로부터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선지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이 다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요약문 완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지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더 줄이게 되면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일반적 추상적인 내용을 읽다가 선지 하나하나 대입을 하면서 읽다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생겨버릴 수가 있거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면 지문을 읽을 때 객관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 읽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선입견에 맞는 정보는 쑥쑥 들어오고 선입견에 배치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튕겨나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풀면 오히려 명확하다, 제대로 풀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심리학에서 닷내림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닷내림 효과, 거기다 닷을 내려버리는 거죠. 닷내림 효과를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선입견이 기준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그냥 지문의 내용을 기준으로다가 모르시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읽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약문 완성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하면, 이 요약문 완성에 빈칸의 특징이 있어요. 빈칸의 특징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너럴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현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사갑의 감귤이 본문에 나온다고 하면 과일이 정답이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동의어가 나옵니다. 즉 지문에 있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 빈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제너럴이 아니라 아마 동의어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거로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요약문 완성에서는 뭐가 또 많이 나오냐면 데리버가 자주 등장을 해요. 대립개념, 문맥상 데리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대립개념이 등장하게 되면 unlike라든지 뭐 whereas, while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표현들이 그 요약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 요약문을 보고 이런 걸 보이면은 대립 개념이 나올 거야 이렇게 추측하기보다는 그냥 지문을 읽다가 데리버 나오면은 이것도 unlike나 while나 whereas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문장을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이거를 해설 강의 하신 분들도 지문 전 지문 해석을 해주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더라고요. 못 봤어요. 일부만 하고선 정답 이래서 이거야라고 하시고 가니까 저는 전 지문에 대한 해석을 좀 일단 해드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most fiction, 대부분의 소설에서 characters' lives, 등장인물들의 삶들이라고 하는 것은 are limited, 국한된다, 제한된다 to the individual work, 그 개별적인 작품에 국한됩니다. 여기서 더가 붙은 것은 이 등장인물이 나오는 작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Readers may disagree. 그 독자들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On the characteristics and traits of fictional figures. 그 허구적 인물, 그 소설의 인물이 되겠죠. 그 허구적 인물의 characteristics of traits. 아, 모르겠다 싶으면 characteristics의 뜻이 뭐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traits랑 비슷한 말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traits가 특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얘는 특성이라는 뜻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고 다른 뜻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럼 다른 뜻이라는 것은 characteristics에서 뭐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뭐 성격 이런 것도 characteristics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성격과 특징 이 정도로 성격과 특성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구적 인물들의 뭐 성격이라든지 특성에 관해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And in drama, 그리고 드라마에서 there is room. room은 셀 수 없을 때는 공간이나 여지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앞에 어가 없죠? 방이 아니라 공간이나 여지예요. 드라마에서 여지가 존재합니다. For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characters. 등장인물에 대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However, 하지만 it is less common for characters in literary fiction to reappear in subsequent works than in genre fiction. 지금 보세요. 지금 두 개의 대립 개념이 등장했잖아요. 그죠? 대립 개념이 등장해서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문학 소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genre fiction이라고 하죠. 장르 소설이에요. 지금 문학 소설과 장르 소설이 대립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죠?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비교하면 대립 오잖아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지금 회오리 강의에서 많이 다뤘던 그 션티라는 강사분 있죠? 그분이 대립 개념이 나오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ABPS에서 A하고 B라는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ABPS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워낙에 짧게 했기 때문이기도 이 때문일 것 같기도 하지만 짧게 해설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이 AB라는 개념을 안 설명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추측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션티라는 강사는 항상 대립 개념이 나오면 A, B에서 A하고 B 중에서 지금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하면 그죠?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하면 A는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가 아니라 B가 맞다. 즉 B가 더 중요한 거다. B가 중요한 거다라는 시각으로 설명을 하죠. 제가 독해계 강의를 할 때 문맥상에 대리버가 등장하면 글쓴이의 태도는 보통 크게 보기에 두 개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편들기 하는 것이고 하나는 차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편들기는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A는 옳지 않고 B만 옳아 라고 편을 드는 방법이 있고 A가 옳긴 옳아 하지만 이건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 근데 B가 옳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 B도 옳아 라고 설명하는 두 가지의 편들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 션티의 강의를 보게 되면 ABPS라는 개념을 보면 A보다 B가 중요하다라는 그 내용만 계속 설명을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차이를 설명하는 그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그 객관적 차이를 설명하는 객관적 차이의 대립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객관적 차이에 대한 대립 개념이 등장을 하니까 뭐가 더 중요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죠? B가 더 중요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설명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이 질문에서는 그렇게 나름대로 한번 추측해봤습니다. 네.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 질문에서는 그 개념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분명히 대립 개념이 확실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비교 구문도 나왔고, 그죠? 두 개의 개념 정확히 명확히 나왔고. 어쨌든 간에 계속 수업을 이어갑시다. 문학 소설 같은 경우는 후속 작품에 대한 재등장이라는 것이 덜 흔해요. 그죠? 재등장이 덜 흔하다. 그럼 여기는 장르 소설은요? 재등장이 흔하겠지. 그죠? 흔하겠죠. 더 흔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거기에서 즉 장르 소설에서 series featuring the same central characters 시리즈들이야 연재물들인데 시리즈들인데 featuring the same central characters 똑같은 중심 인물들을 주연으로 하는 feature는 뭐뭘 주연으로 한다는 뜻이니까 주연을 하는 그런 연재물들 뭐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해리포터가 장르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해리포터가? 모르겠네요, 그거는. 정확히 문학 소설과 장르 소설의 차이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장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중심 인물들을 특징으로 하는 시리즈물이에요. 해리포터보다 더 맨날 똑같은 등장인물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이런 것이 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this is even more pronounced. 그다음에 이것이 훨씬 더 그런 또 두드러지게 되는데 in comics 어디에서 만화에서 흔하게 더 두드러지게 된대요. Which are typically serialized. 이 만화는 전형적으로 연재된다는 얘기예요. In newspaper strips. newspaper strips는 그 신문에 왜 한 4컷 정도 되는 만화 매번 연재되는 그 작은 만화 있잖아요. 그거를 newspaper strips라고 합니다. 작은 연재 만화, 신문 연재 만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comic books, 만화책들이죠. 만화책 스파이더맨이 생각나네. Thus 그러므로 characters introduced in the 1930s 1930년대에 introduced 했다는 건 소개되거나 또는 도입된 건데 등장인물들이 소개되었다 등장인물들이 도입되었다라고 하면 해석의 문맥이 잘 안 맞잖아요. 등장된 거죠. 등장시킨 거니까 그죠? 등장된이라고 해석하면 문맥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등장된 그 등장인물들이 like Superman and Batman, 슈퍼맨이라든지 배트맨 같은 등장인물들이 may still enjoy new adventures. 여전히 새로운 그런 모험들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Decades later. 그 등장 이후 수십 년 지난 후에, 그죠? During these characters' long histories, 이러한 등장인물들의 긴 역사들 동안 they change in various ways. 그들은 바뀐대요. 다양한 방식으로 for a variety of reasons. 다양한 이유들로 바뀐대요. 만약에 한 등장인물이 창조된다면 누구에 의해서? 한 명의 그런 작가에 의해서 창조가 된다면 like 셜록 홈즈의 등장인물의 예로 나온 거죠. 그러면 그 등장인물의 핵심이 되는 특성들은 may change little. 거의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From story to story. 이야기와 이야기에서. 뭐 해리포터도 마찬가지예요. 해리포터의 특성이 변하지 않잖아요. 거기. 그죠? 하지만 Readers learn more about him with his successive story. 독자들은 그에 대해서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각각의 이어지는 이야기와 함께 각각 이어지는 이야기와 함께 이야기가 계속해서 후속작이 나오면서 이어지면서 그치 지식이 쌓이겠죠. 등장인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약간 덧붙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 뭐 저번에는 등장인물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뭐 색깔에 대한 얘기가 추가된다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나올 수도 있겠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if characters are the work of several hands,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work는 작품이라는 뜻을 쓰였는데 여기서 work는 작품이 아니죠. 등장인물들이 작품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work가 쓰이지만 문맥에 따라 해석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Several hands, 몇몇의 손들은 몇몇의 그 사람들, 즉 작가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 명의 작가들의 work, 그 결과물. 그죠? 그러니까 작업의 결과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 몇몇의 작품들, 그 몇몇의 그 손을 거친 그런 결과물이라면, 그죠? 산물이라면, 그 결과물이라면, over the case, 수십 년에 걸친, they may change considerably. 그 등장인물들은 상당히 바뀔 수 있어요. 꽤 많이 바뀔 수 있어요. 됐습니까? 뭐 정리를 또 할 게 개념 여기 또 대립 개념이 나오긴 했네요. 뭐가 나왔냐면 작가가 한 명인 경우하고 작가가 다수인 경우하고 그죠? 이 작가가 한 명일 때는 등장인물의 특성이 주인공의 특성이 거의 안 변하지.
작가가 다수면은 특성이 변하지. 이것도 대립 개념으로 나왔네? 그죠? 대립 개념이 한 쌍이 더 있었네요. 그래서 only를 hand 나오면서 대립 개념이 나왔습니다. 맞죠? 됐습니까? 그럼 한번 가봅시다. What characters in most literary fiction? 문학 소설, 대부분의 문학 소설에서의 등장 인물들이 hardly ever A in successive works. 거의 A하지 않지만 이어지는 후속의 그런 작품들에서 거의 A하지는 않지만 those in genre fiction, those는 characteristics인 겁니다. 장르 소설에 있는 그런 등장 인물들, 그다음에 만화 속에 있는 그런 등장 인물들은 often do so. 자주 그런다. A에 들어갈 말을 do so라는 말로 받아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위에 이 내용에서 정리한 거 보면 문학 소설하고 이 얘기잖아. 그죠? 맞죠? Characters in most literary fiction하고 그 다음에 those in genre fiction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어지는 작품의 재등장이 덜 흔하고 여기는 그러니까 문학 소설 같은 경우 한 작품 만들고 다른 작품 쓰면 주인공도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장르 소설 같은 경우는 재등장이 흔하지. 또 나오고 2편에서 또 나오고 3편에서 또 나오고 해리포터는 아무리 봐도 장르 소설 같습니다. 그 다음에 and may undergo 그리고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겪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Those in genre fiction이겠죠? genre fiction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개념은 문학 소설하고 장르 소설의 차이를 얘기한 게 아니라 또다시 장르 소설 내에서 작가가 한 명인 경우, 작가가 다수인 경우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립이 되고 이 안에서 장르 소설이 또다시 대립을 이루는 되게 독특한 구조로 쓰였습니다. 맞죠? 그럼 장르 소설 안에서 그다음에 연재 만화 안에 있는 그런 등장인물들은 겪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특성에서 B를 겪을 수도 있대. 특히 다른 작가들에 의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쓰여질 때. 그럼 특성이 어떻게 된다? 변한다. 이쪽 얘기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 그죠? 셜록 홈즈 얘기가 아니라 이쪽 얘기예요. 그죠? 특성이 변한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B번에는 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네요. 변화를 겪는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네. 맞죠? 이 쉽지 않네요. 이거 요쪽하고 지금 요쪽이 또다시 구체화된 내용이 나오는 이런 복잡한 구조였네요. 지금 수업하면서 처음 느꼈습니다. 희한하게 준비할 때는 이게 안 보이다가 수업하면서 이런 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A번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재등장이 덜 흔하다고 했으니까 재등장에 해당되는 얘기가 A번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럼 재등장이라는 것은 resurface 한다는 것은 재등장이 맞고요. endure 견딘다, 견뎌낸다. 뭐 이것도 재등장하고 문맥적으로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fade는 희미해진다, 사라진다는 얘기는 반대말 되겠고요. feature라고 하는 것이 우선 등장하는 것이 주연으로, 그죠? 주연으로 등장하는 거니까 feature도 역시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disappear, 사라진다는 fade랑 비슷한 거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 4번 확실하게 맞고 2번도 넓게는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B번은 아까 변화를 겪는다고 했잖아. 동의어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재등장의 동의어 될 수 있는 건 resurface라든지 feature이라는 말이 동의어의 개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B번에서는 특성이 변한다 했으니까 특성의 변화에 해당되는 말이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까 단순화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건 품질의 저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variation은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transformation은 역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얘는 fossilization은 화석화를 얘기하는 건데 화석화라는 것은 그냥 굳어버리는 거니까 변화의 반대적 개념이지.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요것이 정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문제 좋네. 지문도 좋네요. 그죠? 이번에 해설 강의를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40번까지 해설 강의를 한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김지영 선생님, 이명아 선생님, 주혜연 선생님 해설이 없었고요. 조정 선생님, 션티, 김보고 선생님은 해설 강의가 있었는데 김보고 선생님은 큰 문제가 없었고요. 조정식 선생님하고 션티는 해석에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조준 쌤의 해석 오류를 보면 이겁니다. 이 readers may disagree on the characteristics and traits. 아까 characteristics가 traits 특성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이 특성이 또 나올 가능성보다 성격이나 뭐 인격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던 그 단어인데 이 부분을 characteristics를 이 조정식 선생님은 독자들은 캐릭터와 이걸 캐릭터라고 해석하셨어. 그러니까 characteristics라는 단어를 캐릭터라고 해석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걸 캐릭터라고 해석하셨는데 만약에 캐릭터라는 단어가 안 나왔으면은 그렇게 착각할 수 있겠다 싶은데 characteristics라고 읽으시면서 캐릭터라고 아무래도 이걸 캐릭터로 잘못 보신 거겠지? 그죠? 문장 구조도 보면 캐릭터와 the characteristics 한 덩어리를 보고 traits of fictional figures를 또 다른 덩어리를 봤어요. 원래 더부터 figures까지 한 덩어리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구조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든 오류가 나셨어요. 강사들이 오류를 내는 원인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실력입니다. 실력이 안 되면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죠.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수입니다. 실수예요.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뭐 열심히 준비하면 극복이 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거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업을 하다가 생기는 실수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인강할 때 특히 어떨 때냐면 이렇게 PPT 띄워놓고 이거 보면서 수업을 할 때 실수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황당한 실수들을 해요. 나중에 보게 되면 미쳤었나? 무슨 귀신 씨였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이상한 쉬운 데서 그 실수를 해서 오류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제 생각과 말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것이 원인이 아닐까라고 그냥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오류, 즉 실수로 인한 오류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력을 키우다 보면 많이 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언젠가 반드시 나오는 오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해오리 강의하다가도 오류 냅니다. 그러면 되게 약간 자괴감이 생기기도 해요. 아니 해설의 오류를 지적하는 해설의 오류를 고치는 강의에서 내가 오류를 내고 있어. 그럼 좀 아니 나 뭐 하고 있는 건지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변명하자면 강사들 모두에 대한 변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의도적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가 오류인 거 알면서 일부러 내는 오류입니다. 보통 의도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강사의 이권 또는 그 수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틀리는 겁니다. 왜?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세 번째 오류 같은 경우는 정말 강사의 양심에 따라서 어떤 강사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안 나올 것이지만 양심이 없는 강사들, 돈이 더 중요한 강사들 같은 경우는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강의들을 예전에 뭐 유튜브에서도 보면 그런 강의 하는 사람들 봤어요.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틀린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틀린 얘기를 합니다. 황당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변형 문제가 이제 수능에 나올 텐데 변형 문제를 유튜버입니다. 인강 강사 아니고 변형 문제를 평가원이 들고 들어가서 출판된 변형 문제를 평가원이 들고 들어가서 그거는 문제를 일부러 다 빼기 때문에 출판된 교재에서는 변형 문제가 적중될 수가 없다. 근데 내 교재는 출판이 안 된 교재니까 이거는 적중이 된다. 이런 개소리를 거짓말을 했던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 제가 변형 문제 출판했던 거에서 몇 개 나왔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강사 변형 문제 제가 구해가지고 봤는데 제 거랑 겹치는 문제 많아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잖아.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해서 뭐 시중에 있는 걸 다 사다가 자기가 거기서 뭐 겹치는 거 다 뺐다. 그러면 낼 게 없습니다. 거의 사기꾼이죠, 사기꾼. 그죠? 근데 그렇게 의도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거짓말이면서 알면서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그 의도적인 오류를 간파할 수 없겠지만 강사들은 보면 알아요, 대부분. 있다. 아시겠죠? 봅시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거는 세 번째 그 오류는 아니에요. 세 번째 오류는 아니고 두 번째 오류에 가깝죠. 두 번째 오류겠죠. 그죠? 션티도 이제 해석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In most fiction, characters' lives are limited to the individual work. 그래서 이 individual work라는 건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개별적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거 개인적인 작품이라고 써놨습니다. 개인적인 작품이라고 해설해서 있어요. 이거 제가 지금 직접 타이핑한 거예요. 대부분의 소설에서 인물이 어떤 삶을
어떤 삶은 제한되어 있어. 인물의 어떤 삶은 제한되어 있어. 개인적인 작품에. 그렇구나. 이러면서 하는 얘기인데 개인적인 작품이 아니죠. 개인적인 작품이라고 하면 약간 좀 사적인 의미잖아. 그죠? 약간 퍼스널한 그런 워크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인디비주얼이 개인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지? 근데 그 문맥에서 그게 맞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 문맥에서는 개인적인 작품이라는 말이 안 됩니다. 각각의 작품이 개별적인 작품을 얘기하는 거니까 개별적이라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이것도 해석의 오류고요.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이것도 그죠? 3번 아니겠죠. 일부러 틀려서 여기서 얻을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해설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하는 것에 오류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류가 있음에도 고치거나 공지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제가 오류를 냈다는 것을 제가 강의를 보다가 오류를 판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제가 바로 그 댓글에서 올려가지고 오류를 수정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댓글에 다른 분들이 오류를 지적해 주셔서 제가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뭐 완벽한 존재는 아니고 제 실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오류를 내게 되면 저는 그거를 고쳐서 올려야 된다는 게 올리는 것이 강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리는데 희한하게 명확하게 오류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도 수정돼서 올라가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시판에 올라가는 것들, 환경이 인간 환경이 게시글에 올리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지 않습니까? 전시 공지하는 것이. 근데도 올라가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선생님의 오류를 뭐 강사들이 안 보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연구실에서 많이 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댓글 많이 달았던 경우도 있고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신경을 쓸 겁니다. 제가 신경을 쓰라고 이거 올리고 있는 건데 그죠? 신경을 안 쓸 리가 없다고요. 신경을 쓰니까 뭐 그거에 관련된 댓글들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명확한 것도 있잖아요. 뭐 의도된 오류가 아닌 게 확실한 오류라고 하면 1번적 오류 또는 2번적 오류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오류라면 반드시 고쳐서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올리잖아요. 왜 안 올리죠? 이게 도리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왜 안 올리지 참 궁금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오리 수능편 132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가 오류를 게시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